안녕하세요. 스르륵 편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봉선화꽃 이야기. 고려의 한 여인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고운 선녀가 나타나 커다란 봉황을 한 마리 주기에 받아서 품에 안았습니다. 태몽을 꾼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예쁜 딸 이름을 고민하던 여인은 봉황을 한 마리 안겨준 선녀가 떠올라서 봉선이라고 지었습니다. 봉선이는 자라면서 검은고 뜯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 궁궐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임금님은 봉선이를 불러 검은고를 뜯게 했습니다. 봉선이는 마음을 모아 정성껏 검은고를 뜯었습니다. 검은고 가락을 듣는 임금님은 물론 거기 모인 신하들까지 모두 봉선이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봉선이는 검은고를 뜯지 않고 마루에 걸터 앉아 궁궐이 있는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어디 나다니지도 않더니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좋다는 약은 다 다려 먹였지만 봉선이는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이 마을을 지나갈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봉선이는 그동안 손도 안 대던 검은고를 가져다가 며칠을 검은고만 뜯었습니다. 봉선이의 검은고 소리는 어찌 들으면 한없이 설레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도 같고 어찌 들으면 한없이 슬픈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이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어디선가 들리는 검은고 소리에 발을 멈췄습니다. 검은고 소리는 아픈 여인네처럼 구슬프고 애달픈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은고 가락을 따라가던 임금님은 봉선이네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헬쓱해진 봉선이는 마루에 앉아 누가 온지도 모르고 검은고만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검은고 뜯는 봉선이 손끝에 붉은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봉선이가 애처로워 전으로 잘 점해주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봉선이는 그날부터 다시 검은고를 뜯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 문설주에 기대어 임금님이 서 있던 자리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방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영영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슬퍼하며 봉선이의 손에 맨 무명천을 그대로 둔 채 집 뒤에 묻어 주었습니다. 이듬해 봉선이의 무덤 주위에는 생전 처음 보는 풀이 돋아났습니다. 한여름이 되자 줄기마다 빨간 꽃이 졸졸 피어났습니다. 마치 봉선이의 손가락마다 붉은 피가 맺혔던 것처럼 말이지요. 사람들은 봉선이의 넋이 꽃이 된 것이라며
꽃 이름을 봉선화라고 불렀습니다. 봉선화 꽃잎을 따서 손에 쥐고 있으면 손에 빨갛게 물이 들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봉선화를 따서 손톱에 꽃물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에 꽃과 잎을 따서 시들도록 응달에 놔두었다가 백방과 함께 빻아서 손톱에 물들이면 아주 오래 간답니다. 손톱에 들인 봉선화 물이 첫눈 올 때까지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임금님은 원나라로 불려갔습니다.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가 쳐들어와서 고려를 막 짓밟았거든요. 고려는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원나라에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원나라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원나라 임금 말을 안 듣고 고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원나라에서 온 공주를 왕비로 맡긴 했지만 고려에서 맞이한 왕비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원나라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불려간 고려 임금님이 원나라에서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궁궐에서 예쁜 처녀가 검은고를 뜯고 있는데 무명천으로 맨 10손가락에서 빨갛게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꿈이 하도 생생해서 임금님은 그날부터 궁궐 안을 오가는 궁녀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꿈속에서 본 처녀처럼 10손가락을 모두 하얀 무명천으로 쳐매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손가락을 쳐매었느냐? 임금님이 물었지만 소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소녀는 앞을 못 보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이 다시 묻자 그제야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봉선화물을 드리고 있사옵니다. 봉선화물? 내 고향이 어디냐? 임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녀는 고국에서 강제로 끌려온 공녀였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임금님을 잘 섬기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원나라로 끌려올 때 관직에서 쫓겨나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소녀는 아버지 소식도 모르고 원나라에 끌려와 공녀가 된 것입니다. 소녀는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고향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로 살았습니다. 먹지도 않고 울기만 했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앞이 안 보였다고 합니다. 소녀는 부모님이 그리울 때마다 검은고를 뜯으며 슬픔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고국의 임금님한테 들려주려고 오랫동안 준비한 가락이 있다고 했습니다. 임금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소녀가 뜯는 검은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언젠가 고려 땅 어느 마을을 지날 때 아련히 들려오던 검은고 가락. 그 가락이 너무도 비슷한 거였습니다. 임금님은 검은고 가락을 듣는 동안 고국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원나라로 불려간 지
10년 만에 고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고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원나라에 공녀로 간 눈먼 소녀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임금님은 깊이 상심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궁궐 곳곳에 봉선화를 심으라고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궁궐 울 밑에 빨간 봉선화가 탐스럽게 폈습니다. 궁녀들은 그 꽃을 따서 손톱에 물을 들였습니다. 궁궐에서 봉선화를 심으니 백성들도 집집마다 봉선화를 심었다고 합니다. 전우치 이야기. 옛날 전우치라는 이름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전우치는 학문과 인품이 뛰어나고 도술까지 배운 재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우치는 자기 몸을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재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때에는 도수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가까운 사람들조차 전우치가 도수를 부릴 줄 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속되는 흉년으로 백성들은 너나 없이 굶주렸고 왜구들마저 들끓어 백성들의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전우치가 백성들을 둘러보기 위해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먹을 거라고는 없었던 마을에 고소한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도대체 어느 집에서 나는 냄새인가? 전우치가 찾아가 보니 다름 아닌 고을 원님의 집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원님의 생일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상마다 귀한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거늘 임금과 벼슬아치들은 모두 눈과 귀가 멀었단 말인가. 이렇게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서서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줘야겠다. 전우치는 그 자리에서 도수를 부려 옥황상제의 신하인 천상성관으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불러타고 곧장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로 날아갔습니다. 전우치는 궁궐로 가서 큰 소리로 임금을 불렀습니다. 임금은 들으시오. 온 궁궐을 울리는 소리에 임금과 신하들은 급히 나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우치는 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옥황상제께서 불쌍하게 죽은 스님들을 위해 하늘에 대화관을 짓기로 하셨소. 나라마다 황금 대들보 하나씩을 만들어 올리라 하셨으니 3월 15일까지 길이 5척, 넓이 7척의 황금 대들보를 만들어 놓으시오. 하고는 다시 구름을 타고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온 나라에 있는 황금을 모두 모아 황금 대들보를 만들어라. 그날로 나라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욕심 많은 벼슬아치들은
몰래 숨겨두었던 황금까지 모조리 내놓아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옥황상제의 명령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궁궐에서는 거두어들인 금을 녹여 황금 대들보를 만들었습니다. 약속했던 날 임금과 신하들은 황금 대들보를 뜰에 내어놓고 천상선관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하늘에 오색 구름이 일더니 천상선관으로 변신한 전우치가 학을 타고 내려와서 황금 대들보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임금이 하늘의 뜻을 받아 이렇게 약속을 지켰으니 이 나라는 크게 번창할 것입니다. 임금과 신하들은 크게 감동하여 땅에 코를 박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우치는 궁궐을 빠져나와 황금 대들보를 가지고 서쪽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황금 대들보를 팔고 그 돈으로 쌀을 10만 석을 샀습니다. 전우치는 돌아와 쌀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앞다투어 쌀을 받아 굶주린 배를 채웠습니다. 전우치는 한 장의 방을 써서 저잣거리에 붙였습니다. 본디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벼슬한 이들이 나서서 구해야 하거늘 그들이 나몰라라 하기에 내가 대신하였소. 여러분이 받은 곡식은 권세와 재물을 탐하는 벼슬아치들에게 잠시 나누어 주었던 것을 되찾은 것이니 부디 고마워 마시오. 나는 전우치라 하오. 이 일로 전우치를 징송하고 임금보다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화가 나서 전우치를 당장 잡아들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군사들이 전우치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닐 즈음 전우치는 반이 남은 황금 대들보를 팔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때 어느 높은 벼슬아치가 전우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놈 잡아라. 저놈이 바로 전우치다. 그 소리에 군사들이 달려들어 전우치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커다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하, 너희들이 묻고 있는 것이 나 전우치라고? 군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들이 묶은 것 전우치가 아니었고 전우치만한 나무 토막이었습니다. 군사들은 다시 전우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전우치는 작은 병 속으로 쏙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나를 잡고자 한다면 이 병을 가져가거라. 그런데 전우치가 들어간 작은 병은 군사 두셋이 덤벼도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군사 여러 명이 겨우겨우 움직여 임금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나를 속이다니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전우치 놈이 들어있는 저 병을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넣어라. 임금의 명령대로 군사들은 병을 끓는 기름 가마에 넣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모두들 제 아무리 도술이 뛰어난 전우치라도 이제는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끓는 가마 속에서 커다란 웃음소리가 퍼져나왔습니다.
허허허, 고맙습니다, 임금님. 내 너무 가난하여 지금껏 따뜻한 방에서 잠 한 번 못 자봤는데 임금님 덕에 이렇게 몸을 녹이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분해서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서 저 병을 꺼내어 산산조각 내버려라. 군사 하나가 병을 꺼내어 조각을 내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깨진 병조각 하나하나가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전우치요. 이 나라 임금은 어찌 나를 벌주지 못해 안다입니까? 그럴 힘이 있으면 백성들이나 잘 돌보시지요. 임금은 병조각을 빻아 다시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우치의 집을 불살라 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전우치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임금은 전우치를 달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우치는 들어라. 내게 높은 벼슬을 내릴 테니 내 신하가 되지 않겠느냐. 나는 가난한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게 소원입니다. 전우치는 한마디로 거절을 하고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전우치와 한자경. 하루는 전우치가 어느 마을 앞에 지날 때였습니다. 초라한 조갓집 안에서 남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까닭이기에 다 큰 양반이 그렇게 목 놓아 울고 있습니까? 저는 한자경이라는 사람이 온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나 너무도 가난하여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전우치는 사정이 하도 딱하여 그림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 그림에 대고 고지가 하고 부는 뒤에 은 100냥만 내거라 하십시오. 그것으로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매일 은 1냥씩만 달라고 하여 어머님을 잘 모시세요. 단 절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전우치는 단단히 주의를 주고는 이내 사라졌습니다. 한자경은 긴가민가하여 그림을 향해 고지가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림이 움직이더니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예 하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자경은 너무나 신기해서 전우치가 시킨 대로 은 100냥만 내거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림 속의 사람이 곡간으로 들어가 은 100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자경은 그 은으로 아버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렸습니다. 그런 뒤에 그림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그림이로다. 매일 1냥씩 달라기보다는 처음부터 100냥을 달라고 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남은 99일은 잠자코 있으면 될 거 아닌가. 한자경은 다시 고지가 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은 100냥을 또 내놓으라고 했지요. 그림 속의 사내는 안 된다고 몇 번 고개를 가로젓다가 곡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자경은 더 욕심이 생겨 곡간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곡간 문이 쾅 닫혀
꼼짝없이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고지가 하며 불러대도 그림 속의 산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자경은 곳간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밖에 누구 없소? 여기 사람이 갇혔습니다. 조금 있자 밖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살았다 했는데 곳간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군사들이었습니다. 아니, 니놈은 곳간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이렸다? 군사들은 한자경을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호조판서 앞에 끌려간 한자경은 울며 불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호조판서는 무릎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전우치란 놈이 또 장난을 친 게로구나. 어찌되었든 너는 나라의 재산에 손을 대었다. 여봐라,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라.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자경은 손이 닳도록 싹싹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서 해오리 바람이 불어와 해를 가리더니 사방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고 다시 해가 나서 보니 그 사이에 한자경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전우치가 도수를 부려 한자경을 구해낸 것이지요. 전우치는 한자경을 산으로 데려가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렇게도 욕심을 부리지 말라 했거늘. 내 너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이곳에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착하게 살거라. 전우치의 말에 한자경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뒤 산에서 남아 일생을 검소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합니다. 도둑 잡은 전우치. 어느 날 전우치는 나라에 도둑대가 나타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즉시 임금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도둑대가 죄 없는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하옵니다. 저와 힘을 합쳐 저 못된 도둑대를 잡아들이시지요. 임금님은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리구나 하며 전우치에게 작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전우치는 그날로 군사들을 이끌고 도둑대의 소굴로 찾아갔습니다. 먼저 솔개로 변신하여 도둑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바로 멀리 갔던 형님들 돌아오는 날이라지. 그래서 큰 잔치를 벌인다는군. 그때 도둑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전우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숲으로 돌아가 장수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을 모아 수백 명의 군사들을 만들었습니다.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 임금이 내려준 군사로는 어림도 없었지요. 전우치는 군사들과 숲속에 숨어서 도둑대의 잔치가 벌어질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저녁이 되자 온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도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둑들은 훔쳐온 음식들을 닥치는 대로 먹고 마시며 흥을 돋우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전우치는 도수를 부려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순간 쌓여있던 음식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도둑들은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다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전우치와 군사들은 생각보다 쉽게 도둑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그 어떤 벌을 주어도 마땅하나 다들 근본은 착한지라 이번 한 번만 용서하노라. 부디 돌아가 농사 지으며 열심히 살거라. 도둑대는 전우치에게 머리를 조아려 인사하고는 모두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 일로 전우치를 시샘하는 신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왕년이가 중심이 되어 전우치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마마, 백성들이 전우치를 임금으로 모시려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왕년이는 임금에게 거짓으로 고했습니다. 전우치는 임금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이런 은혜도 모를 고얀 놈, 내 너의 공을 생각하여 아끼고 곁에 두고자 했거늘 나를 물리치고 내 자리에 오를 생각을 하다니 더 이상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여봐라, 어서 저 죄인의 목을 베어라. 전하, 꼭 저를 죽여야 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임금은 어차피 죽을 목숨, 그 소원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림을 한 장 남기고 싶습니다. 전우치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높은 산을 그리자 저절로 개울물이 생기고 길이 생기더니 나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우치는 붓을 내려놓고 임금 앞으로 나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옳지, 벌써 다 그린 모양이로구나. 그럼 이제 벌을 받아라. 그러자 전우치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산속으로 들어가 살고자 합니다. 저를 다시 찾지는 마십시오. 말을 마친 전우치는 나귀를 타고 그림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길로 전우치는 자신을 모함한 왕년이 집으로 갔습니다. 왕년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왕년이는 얼굴이 숫덩이처럼 변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전우치는 그런 왕년이를 꼬리 9 달린 여우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리고 꽁꽁 묶어 하루 종일 곳간 속에 가두어 두었지요. 다음날 전우치가 곳간에 가자 꼬리 9 달린 여우는 100배의 절을 올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제야 전우치는 왕년이 본래의 모습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내 감히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 하다니. 하지만 이쯤에서 너의 죄를 용서하니 쓸데없는 욕심 버리고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거라. 왕년이는 눈물을 흘리며 죄를 뉘우쳤습니다.
전우치는 구름을 불러타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평생 돌을 닦으며 지냈다고 합니다. 연호랑과 새우녀. 먼 옛날 신라시대의 일입니다. 동쪽 바닷가에 연호랑과 새우녀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연호랑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아내인 새우녀는 비단을 짜며 오순도순 정답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연호랑은 바다에 미역을 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다 저 멀리에서 뭔가 커다란 게 둥둥 떠내려오는 거였습니다. 저게 뭐지? 물고기 같지는 않은데? 연호랑은 눈을 크게 뜨고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연호랑 앞까지 오더니 딱 멈추었습니다. 오? 커다란 바위잖아? 이 무거운 바위가 어떻게 물 위를 떠내려 왔을까? 연호랑은 바위 위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치 커다란 배에 탄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철썩철썩하는 파도 소리도 무섭기는커녕 자장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호랑은 바위 위에 누워 잠시 눈을 감고 쉬었습니다. 참,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신기한 바위 이야기를 들려주면 깜짝 놀랄 거야. 눈을 떠보니 연호랑을 태운 바위는 어느새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안 돼. 여기가 어디야? 내려줘. 연호랑은 바위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라도 바다 한복판에서 집을 찾아갈 수는 없을 테니까요. 바위는 낯선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연호랑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 중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바위가 사람을 태우고 오다니 이것은 하늘의 뜻인 게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곳은 섬나라 일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연호랑은 일본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편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새우녀는 바닷가로 달려나갔습니다. 저것은 그이의 신발인데? 새우녀는 바위에 연호랑의 신발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우녀는 바위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은 어디 가고 신발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울다 지쳐 쓰러진 새우녀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새우녀가 올라탄 바위도 둥둥 떠내려갔던 겁니다. 이번엔 바위가 여자를 태우고 왔네. 하늘이 보내주신 왕비인가 봐. 어서 임금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게. 이렇게 해서 연호랑과 새우녀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난다니 꿈만 같아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인 듯 합니다.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봅시다. 연호랑은 잔치를 베풀어 새우녀를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해와 달이 빛을 잃다니. 신라의 왕은 깜짝 놀라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해와 달의 기운을 받은 연호랑과 새우녀라는 두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이런 괴이한 일이 일어난 것 같사옵니다. 하늘의 기운을 살피는 벼슬아치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서 두 사람에게 돌아오도록 명하라. 신라의 왕은 급히 일본으로 특사를 보냈습니다. 특사의 말을 듣고 연호랑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로 온 것은 하늘의 명이었소. 이제 와서 어찌 하늘의 명을 거스르고 돌아갈 수 있겠소?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해와 달이 다시 빛을 찾을 것이오. 연호랑은 고운 비단 한 피를 특사에게 주었습니다. 신라에게 돌아온 특사는 연호랑의 말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대로 비단을 바치며 하늘의 제사를 지냈더니 과연 해와 달이 예전처럼 밝아졌습니다. 해와 달이 다시 밝은 빛을 찾았다. 신라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새우녀가 짠 그 비단은 궁궐 창고에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 창고는 귀한 비단이 있는 곳이라 하여 귀비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곳은 영일현 또는 도기야라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오성과 한음. 오성과 한음은 실과 바늘처럼 꼭 붙어 다니는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성이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앞 마당에 있는 커다란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갛게 익은 감이 대롱대롱 매달려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당을 쓸고 있는 하인을 불러 감을 따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우물쭈물 했습니다. 오성이 의아하여 왜 그러냐고 묻자 하인이 옆집에 권대감이라는 분이 살고 있는데 그 댁 하인들이 일단 담을 넘어와 열린 것은 무조건 자기네 것이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오성은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생각하던 오성은 한음을 찾아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음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오성은 그 길로 권대감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서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집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아니, 옆집 도련님이 웬일이십니까? 이 댁 대감께 볼 일이 있어 왔느니라. 오성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인은 두말 없이 오성을 권대감이 거처하는 방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옆집에 사는 오성이라고 하옵니다. 오성은 성큼성큼 마루로 올라가더니 방문에 대고 냅다 팔을 퍽 들이밀었습니다.
난데없이 팔이 장우지를 뚫고 쑥 들어오자 권대감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웬 놈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요. 저는 오성이라고 하옵니다. 내가 오성이든 누구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권대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대감께 여쭈어 볼 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대감의 눈에 보이는 팔은 누구의 것이옵니까? 그야 당연히 너의 것이지. 왜 저의 것이지요? 이놈이 지금 내가 나를 놀리느냐?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너의 것이 아니냐? 하도 기가 막힌 나머지 권대감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방 밖에 있지만 제 팔은 방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감께서는 방금 이 팔이 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권대감은 오성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오성은 방 안으로 들어가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대감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사온데 감나무 가지가 쭉쭉 뻗어 옆집 담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지에는 탐스럽게 잘 익은 감이 달려있지요. 감나무는 분명히 저희 집에서 심었습니다. 다만 가지 일부가 대감님 담을 넘어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지는 누구네 것입니까? 권대감은 아차 싶었습니다. 그제야 오성이 방금 전에 왜 팔 이야기를 꺼냈는지 알 수 있었지요. 그야 물론 너희 집 것이지. 대감댁으로 넘어간 그 가지에 매달려 있는 감은 누구네 것이지요? 그것도 너희 집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대감댁으로 넘어간 가지에 달려있는 감을 제가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래. 그런데 대감댁 하인들이 그 감을 자기네 것이라며 따지 못하게 한다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허허허. 권대감은 껄껄 웃었습니다. 오성의 번뜩이는 재치에 감탄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총명하고 재치가 있는 아이로구나. 오늘 저의 행동이 무례했다면 용서하십시오. 아니다. 그런 줄은 미처 몰랐구나. 내가 우리 하인들에게 주의를 주마.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권대감은 오성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차 크게 될 인물이구나. 오성은 속으로 통쾌해하며 권대감 집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문 밖에서 오성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한음은 오성을 보자마자 달려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내가 또박또박 따져서 말씀을 드리니까 대감께서도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 잘 됐다. 그럼 이제 감을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겠구나. 그 뒤부터는 권대감댁 하인들도 주인의 높은 벼슬만 믿고 으스대는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성과 한음은 장난을 좋아하는 말썽꾸러기였으나 재치로 마을 사람들의 억울한 일도 해결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일도 많이 했답니다. 오성은
바로 오성부원군을 지낸 청백리 이항복이라는 분이고, 한음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기도 한 이덕형이라는 분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두 사람의 우정은 변치 않았다고 합니다. 욕심쟁이 농부. 어느 가을 농부가 밭에서 무를 뽑고 있었습니다. 무를 뽑고 있는데 하나가 어찌나 큰지 어린아이 몸뚱이만 했습니다. 10사람이 나누어 먹어도 남을 만큼 큰 무였습니다. 농부는 너무나 기쁘고 신기해서 그걸 고을 사또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사또, 소인이 평생 농사를 지었지만 이렇게 큰 무는 처음 봅니다요. 이렇게 무농사가 잘 된 것도 다 사또께서 우리 마을을 잘 다스려 주신 덕이니 사또께 이 무를 바치겠습니다. 저의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그러고는 커다란 무를 사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이렇게 큰 무는 나도 본 적이 없다.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나도 뭔가 보답을 해야지. 이방 요즘 들어온 물건 중에 이 농부에게 줄 것이 있겠느냐? 마침 송아지 한 마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잘 됐구나. 그 송아지를 이 농부에게 주도록 해라. 이방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나와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무 하나를 바치고 송아지 한 마리를 얻은 농부를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욕심쟁이 농부가 그 얘기를 듣고 은근히 셈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사또에게 큰 선물을 주고 재물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 하나 바치고 송아지를 얻었으니 만약 송아지를 바치면 아주 큰 재물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욕심쟁이 농부는 자기가 기르던 송아지를 끌고 사또에게 갔습니다. 사또, 제가 소를 많이 키워 보았지만 이렇게 살찌고 튼튼한 송아지는 처음 봅니다요. 이렇게 송아지가 잘 자란 것도 다 사또께서 우리 마을을 잘 다스려 주신 덕이니 사또께 이 송아지를 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이방 뭔가 보답을 해야겠는데 요즘 들어온 물건 중에 귀한 것이 뭐가 있느냐? 사또의 물음에 이방은 대답했습니다. 귀한 물건이라면 며칠 전에 들어온 커다란 무가 있습니다. 그거 좋겠다. 어서 그 무를 내다가 이 농부에게 주어라. 이방은 창고에서 어린아이 몸뚱이만한 무를 안고 나왔습니다. 욕심쟁이 농부는 금덩어리도 논 5마지기도 벼슬자리도 얻지 못하고 커다란 무만 가슴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괜히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 송아지만 무 하나랑 바꾼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목나무 총각.
옛날 두 노인이 단둘이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두 노인이 농사를 짓고 사는데 한 해 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동네 사람들이 나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땔감이 없어서 고생들을 하는데 그 동네에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 젊은이들이 그 고목나무라도 베어서 떼야겠다고 도끼랑 톱이랑 들고 나섰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여보게들, 그 나무는 몇십 년 동안 우리 동네 사람들이 위하던 나무라서 베면 안 되네 하고 말렸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그럼 땔감은 없고 눈은 이렇게 쌓였고 어떻게 해요? 하니 정 그렇다면 우리 집 행랑채를 헐어 뜯어다가 나눠 떼게. 그 나무는 베지 말고. 행랑채는 머슴이 들어 사는 집인데 그걸 헐어서 땔감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나와서 말렸습니다. 내년 봄이면 머슴을 들여야 할 텐데 행랑채를 헐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깟 고목나무 베다 떼든지 말든지 그냥 두지 뭘 그래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죽은 나무라면 모를까 산 나무를 함부로 베면 못 쓰는 게야. 저 나무가 없으면 여름에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가서 땀을 식힐꼬. 그리고 다음 날 할아버지가 행랑채를 비워주니까 모두들 그걸 헐어서 나눠다가 땔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잘 나게 되었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봄이 되니까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되었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늙어서 농사 지을 힘이 없으니까 머슴을 구해다가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머슴이 사는 행랑채를 헐어버렸으니 아무도 머슴 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 보세요. 행랑채가 없으니 머슴도 못 들이지. 이제 올 농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소죽을 앉혀놓고 들어와서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웬 총각이 와서 아무 말도 없이 소죽을 퍼다가 소에게 먹이고 마당도 쓸고 일을 아주 부지런히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네는 어디서 온 누구인데 집에 와서 그러고 있는가? 이 집 머슴 안 둡니까? 제가 머슴 살면 안 될까요? 했습니다. 그거 참 고마운 일인데 우리 집에는 지난 겨울에 행랑채를 헐어서 잘 데가 없으니 어떡한다? 그것은 걱정 마세요. 저는 낮에 와서 일하고 저녁에는 우리 집에 가서 잘 테니까요. 그것도 참 고마운 말인데 그럼 세경은 얼마나 져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일도 잘 할 줄 모르고 그저 일 배우는 셈 치고 시키는 일만 할 테니 세경 걱정은 마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이 총각이 와서 일을 해주는데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못자리 할 때가 됐는데 이 총각이
좋은 눈 다 놔두고 찬물이 솟아나는 샘가에다가 모짜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걸 보고서 이 사람아, 좋은 눈 다 두고 하필이면 찬물에다가 모짜리 하는가? 우리 농사를 다 망칠 셈인가? 하니 예, 저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 그저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그런데 모짜리 하고 나서부터 날씨가 계속 가물더니 논에 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논에는 모짜리 모가 다 말라 죽었는데 이 할아버지네 모짜리에는 샘물이 자꾸 솟아나서 모가 아주 잘 자랐습니다. 모 심기 할 날이 되었는데 딴 사람들은 모가 없어서 못 심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네는 얼마나 모가 잘 되었는지 다 심고도 남아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가을이 되어 추수를 다 하고 나서 할머니가 늙어서 자꾸 팔다리가 쑤시고 아프다고 하니까 이 총각이 할머니 팔다리를 주물러 주는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픈 것도 다 낫고 할머니가 아주 기운이 벌벌 나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도 끝나고 농사일이 없으니까 총각이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일 잘 배우고 갑니다. 우리가 자네 신세를 많이 졌는데 어쨌든 세경이나 받아 가지고 가게 하고 세경을 쳐주려고 하니까 저는 세경 받으려고 일한 게 아니라 은혜를 갚으려고 일한 것이니 염려 마십시오. 앞으로도 이 집 농사는 잘 될 것이고 할머니 팔다리도 이제 안 아플 것입니다. 하고는 훌훌 떠나버렸습니다. 이 총각이 바로 고목나무 총각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에는 신령한 힘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 모습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고목나무를 더 잘 위하고 모두들 농사를 잘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전우치전은 조선 중종 때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실존 인물 전우치라는 사람에 대한 영웅 소설입니다. 전우치는 당시 지배층에 저항하여 욕심 많은 정치인들을 혼내주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도와준다는 내용이 홍길동 전이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전우치전을 읽으면서 실제로 이런 영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